예, 계속 보시죠.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요. 그 233쪽에 그 지상권의 처분인데 282조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 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특별히 중요하냐면 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양도 못한다라고 소유자랑 합의를 했어도 그때 그래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몇 년 계속 나왔는데 뭐라고 출제했냐면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OX예요. 맞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대부분 다 토지 임차권 설정하지 지상권 설정이 드물고 이번에 지료 관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 약정 없으면 무상인데 지료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되고요. 그죠? 지료 증감 청구가 나오죠.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지료의 증액이나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전세권에 가면 전세금 증감 청구라는 게 나올 거고요. 임대차 가면 뭐가 나오냐면 차임 증감 청구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체납의 효과가 나오는데 287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료 약정을 했는데 지료를 안 내면 소멸 청구가 된다는 거야. 얼마 이상이라고 써요? 2년이라고 돼 있죠.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에 가면 2기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는 2기인데 지상권은 2기가 아니라 2년이라고 돼 있는 거 구별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가면 차임을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에 내도록 돼 있고요.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에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개월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으니까 임대차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2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상권은 2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셋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운데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얘가 1년간 지료를 안 냈어요. 근데 이 갑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서 병이 현재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또 1년간 지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합치면 몇 년 안 낸 거냐면 2년이잖아요. 그럼 이걸 합산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건데 우리 판례는 합산해서는 안 된다. 합산을 인정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2년이 돼야 되냐면 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체가 돼야지 종전 기간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 소멸 나오는데 뭐 소멸 사유야 기간 만료 뭐 멸실 등등 참고 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효과를 보세요. 285조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남의 땅 빌려서 뭐 나무 짓거나 이랬으면 그거 다 원상으로 돌려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가 된다는 건데요. 누가 매수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상권 설정자.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건 누가 청구했었어요? 지상권자. 이번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설정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이 지상권자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 수목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최단 기간 몇 년이었어요? 30년. 수목은 30년이죠. 근데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을이 이 땅을 더 쓰고 싶으면 을이 갑에게 아까 뭘 청구했죠? 계약 갱신을 청구해요. 그럼 얘가 갱신해주면 더 쓰면 되는데 거절하면 뭘 청구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이게 아까 전 시간에 본 건데 근데 이번엔 지금 뭐냐면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을이 이 땅을 더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지금 누구 나무예요? 권리를 가지고 심은 거니까 이건 을 거예요. 그럼 을이 기간 끝났으니까 나 고마 간다 이러면서 나무를 주섬주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정자가 놔둬요. 내가 살게 라고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매수를 청구. 그럼 지금 나오는 이거는 매수를 청구하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설정자. 설정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냐면 설정자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유익비 상환 청구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뭐만 된다고요? 유익비 청구만 가능하다. 자, 이게 지상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역권을 보세요. 지역권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것을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권은 이제 통행 지역권이 대부분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갑의 땅이고요. 이게 을의 땅이에요. 요게 이제 공로가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또는 우회도로가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다니는 게 편리할 때 갑이 야 지금 내 땅의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 땅을 통로로 쓰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계약하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권. 지역권은 말 그대로 무엇의 편익이라고 돼 있어요? 땅, 토지의 편익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에서는 일단 개념 정의할 때 개인의 편익이 아니고 무엇의 편익이라고요? 토지의 편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도자기를 굽는 도자기 공인데 도자기를 구우려니까 좋은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을의 땅에서 좋은 토사가 나오니까 이걸 채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필요할 때 쓰기로.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갑의 토지의 편익이에요? 갑의 개인 편익이에요? 개인 편익이죠. 이건 이제 뭐 서구민법에서는 인여권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 민법엔 이런 제도가 없고요. 우리는 오로지 뭐의 편익이라고요? 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취미생활이 그림 그리는 건데 좋은 경치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좋은 경치의 임야를 빌려 쓰기로 계약을 합니다. 지역권 설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것도 제 토지 편익이 아니라 저의 개인 편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익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요역지라는 말을 써요.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고요. 그 이 땅은 편익을 승낙해 주는 땅이라고 해서 승역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반드시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요역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냐면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하게 돼요. 또 간단한 건데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은 이 둘 중에 한 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는 건 요역지일까요? 승역지일까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편익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전부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승역지는 한 필 토지 일부라도 되는데 요역지는 한 필 토지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용어 좀 받으세요. 요역지와 승역지 개념. 요역지는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고 승역지는 편익을 승낙해서 제공해 주는 땅이에요. 자, 갑이 있는데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는 비가 오고 이러면 자꾸 꺼지고 함몰돼서 저쪽에 있는 을의 땅을 퍼다가 이제 이걸 묻으려고 이 땅을 빌려 쓰기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역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이 흙을 퍼다가 갑을 묻어요? 토지를 묻는 거예요. 토지. 그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야? 토지의 문제죠. 그럼 지역권 설정이 돼요. 그럼 이 땅이 뭐겠어요? 이 땅이.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니까 요역지고 이 땅은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승역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하고 있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떨어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이
지역권자죠. 지역권자로서 이 설정자의 땅을 필요할 때 퍼쓰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지상권, 앞으로 볼 전세권과 다른 점은 이 땅은 평소에 누가 쓸까요? 평소에는 을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이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죠. 통행지역권도 필요할 때 통행하는 것이지 갑이 이 땅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역권의 성질은 공용적 성격이 있다. 함께 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커요, 작아요? 매우 작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얘한테 피해 주는 정도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하나만 더 보면 병이 이 승역지를 침탈했어요. 병이 침탈했다. 그러면 이 침탈해간 병에게 가져와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지역권자일까요? 지역권 설정자일까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할 때 반환 청구라는 건 점유하고 있다가 빼앗기면 돌려줘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설정자가 해야죠.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건 자기가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가져오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할 때 우리가 봤던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는 물권이 2개 있었어요. 그게 지역권하고 또 점유 안 하는 거 뭐 있었어요?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이죠.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저당권 편에 가면 또 얘기하겠죠.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되는 게 2개 있어야 되면 그때는 저당권하고 지역권이 생각 안 나는 거죠. 지금 이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 안 해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 중에 뭐가 인정 안 된다고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계속 보죠. 그 235쪽에 지역권의 성질 동그라미 1번에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건 용도의 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우리가 그린 건 통행지역권, 통행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 땅에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요. 근데 다른 땅에는 물이 많으면 그 물을 내 땅을 위해 끌어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용수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용수지역권. 또 조망권의 확보를 위한 뭐 관망지역권, 용도의 제한은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비배타적 공용적이다. 배타적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는 공용적 성격이고, 자 이제 중요한 법조문이 나오죠. 292조입니다. 제 1항을 보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그러니까 지역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 한다고 했냐면 요역지랑 함께 하는 거야. 그럼 요역지가 넘어가면 뭐도 따라간다고요?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역지 소유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요역지에. 그럼 그 저당권의 효력은 요역지 소유권에만 미쳐요? 지역권에도 미치는 거예요? 지역권에도. 그럼 경락인이 지역권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거기 따르고, 이 항을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절대로 지역권만의 분리 양도는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절대로 지역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동 공부할 때 뭐 봤냐면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보통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한다고 했냐면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어디에 설정하는 것도 봤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설정하는 저당권도 있어요. 소위 권리에 대한 저당이죠. 근데 지역권에다가는 절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면 지금 법이 이 항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이건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위반이에요. 지역권의 내용으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갑이 요역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뢰 땅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를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요역지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도 따라간다고요. 지역권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지역권은 이 의뢰하는 병이라는 사람이 취득하기 위해서 지역권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지역권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죠. 왜 할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에 의해서 넘어가면 등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어디 나와 있었어요? 법률에. 다시 볼게요. 292조 제1항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도 당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요. 요역지 소유권 등기만 넘어가면 지역권은 당연히 함께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권은 이전 등기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얘가 갑이랑 을이랑 지역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럼 지역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 얘가 지역권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지역권자요? 안 해도 돼요? 얘랑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서 지역권자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 계약을 했잖아요. 등기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등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 지금 수업 들어갔죠? 무조건 그러니까 등기 보면 기입등기라는 걸 볼 거예요. 기입등기. 기입등기라는 건 등기의 종류 중에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할 원인이 생겨서 쓰는 건데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의 보존 등기. 근데 소유권 말고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보존이라 하지 않고 처음 등기하는 것을 설정 등기라고 해요. 설정 등기. 그러면 소유권을 보존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에서 기입 등기는 기본적으로 설정, 보존, 이전이 있어요. 그러면 얘랑 처음 계약해서 등기를 해야지 지역권자가 된다는 건 무슨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아니 보존은 뭘 처음 취득하면? 소유권 처음 취득. 얘는 지금 소유권을 취득해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지역권이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얘가 하는 등기는 설정 등기. 그러니까 지역권에 설정 등기 안 하면 지역권자 아닌 거예요. 계약을 했으니까 무조건 등기해야 되는데 그 등기는 설정 등기고 무슨 등기가 필요 없다고요? 이전 등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넘어가면 되니까. 요역지만 넘어가면 지역권은 별도로 등기 안 해도 따라가기 때문에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전세권을 처음 취득해요. 계약만 하면 전세권자예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죠. 무슨 등기야?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무슨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해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요역지 넘어가면 따라가기 때문에 무슨 등기는 안 한다고. 이전 등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요. 이 갑이 요역지 놔두고 요 지역권만 얘한테 분리양도할 수 있느냐?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면 만약에 지역권만 분리양도하면 얘는 뭐만 갖는 거야? 지역권만. 뭐가 없어요? 요역지가 없잖아요. 요역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자, 3번에 대가와 존속기간인데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무한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인데 일반적 취득사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역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설정 등기. 설정 등기를 하는 거고 이전 등기는 안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번 요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하며 한필 토지 일부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서 한필 토지 일부라도 되는 건 뭐라고요? 승역지. 그다음에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45조가 뭐였냐면 점유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지역권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역권은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만?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가능하고요. 계속되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았다면 그 통행지역권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이 통행지역권을 이제 시효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럼 시효 취득하려면 계약을 하면 되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몇 년간 통행을 해야 될까요? 20년간.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고요.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이 을의 땅을 통행을 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거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을이 너 뭔데 남의 땅 자꾸 다녀 이럴 것 같으니까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을네 집에 불 꺼지면 그때 나와가지고요. 혼자 새벽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을의 방 불 켜지면 쏙 들어가고요. 이 짓을 20년 합니다. 자, 그러면 통행지역권이 시효 취득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속되지도 않았고 표현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제 이걸 통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되고 표현된다는 거야. 누가 개설해야 한다고요? 직접 개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호의로 개설해 준 경우는 인정 안 되고요. 직접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적법점유자야 돼요. 적법점유. 만약에 갑이 이 땅을 누구 땅을 침탈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얘는 시효 취득 못해요. 얘는 반드시 적법점유일 때만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적법한 점유자에게만 인정되고요.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 통행지역권은요,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이용권자가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권자. 예를 들어 이 갑이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얘가 지상권자일 수도 있잖아요. 지상권자도 이런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한정되는 권리는 아니고. 그래서 오른쪽에 그 판례 박스가 있죠. 뭐라고 되냐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반드시 소유자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이 사건은 소유자가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권의 소멸은 참고사항 안 보셔도 상관없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권. 지역권이 용익물권 중에서는 양이 제일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지금 지상권 받고 지역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자, 조문을 볼게요. 303조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전세권에서 필수 요소는 뭐냐면 전세금.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 없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용도에 조차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익물권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의 성질을 규정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여기서 우선 변제권은 용익물권의 성질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독특하게도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한꺼번에 같이 갖는다는 점이죠. 이 항을 보세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건 뭐 헌법상의 경자 유전의 원칙을 위해서 농경지는 전세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로 정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용어에서 하나 좀 조심하실 점이 담보물권자, 대표적으로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해요.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담보물권이니까. 근데 우선 변제라는 건 1등으로 받아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일단 일반 채권자보다는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받는 거고요. 그리고 후순위보다는 먼저 받는 거고 당연히 선순위보다는 늦게 받는 거예요. 그게 우선 변제권이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우선 변제권 이러면 얘가 1등으로 받아간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 저당권 1억 원. 얘가 언제 설정했냐면 5월 1일. 근데 이 부동산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X인데요. 이 X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있어요. A와 B. 근데 이 사람들은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니고 그냥 차용증만 받았다. 이런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일반 채권자예요. 얘는 2월 1일 날, 얘는 4월 1일 날 각각 1억 원씩 빌려줬대요. 자, 경매가 실행됩니다. 갑과 AB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배당해요? 갑이.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죠.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후순위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7월 1일 날. 그러면 이 을이라는 후순위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누구보단 빨리 받아요. AB보단 빨리 받잖아요. 대신 선순위보단 늦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전세금 1억이고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 병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선순위보다는 늦지만 누구보다 빠르냐면 후순위자보다는 먼저 배당되고 일반 채권자보다는 당연히 먼저 배당되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고 후순위자. 다시 해볼게요. 303조 1항 둘째 줄 마지막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 이런 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불러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법적 성질 나오죠. 남의 걸 빌려 쓰는 거고 용익물권이니까 니은에 보시면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2번에 용익물권이고 3번에 담보물권인데 니은에 보세요. 니은에 보면 담보물권의 통유성, 공통적인 성질인데 네 가지가 나오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자, 지금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성질인데 통유성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부종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대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은 왜 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받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받을 돈이 없으면 담보물권은 존속할 수 없다. 그게 부종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줘.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가 지금 저당권을 갖는 건데 이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설정 가능한 거냐면 채권. 받을 돈이 없으면 저당권은 존속할 수 없어요.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모두 소멸하는 거야. 저당권도. 이게 부종성이에요. 채권과 담보물권이 운명을 함께한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등기 말소시겠어요? 변제시겠어요? 변제시예요. 저당권은 변제하는 순간 바로 소멸한다. 그게 이제 부종성이고 그러면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받을 돈이 없으면 유치권의 행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이 병한테 채권을 넘겨줍니다.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만 넘어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가요.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수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합쳐서 부수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하며 같이 이전한다라는 얘기죠. 그 이제 불가분성은 뭐냐면 이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받을 게 있는데 이 채무자가 나중에 9천만 원만 갚아요. 9천만 원만. 그럼 아직 1,00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의 저당권은 건물의 10분의 1에만 남을까요? 전부 행사할까요? 전부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불가분성.
근데 앞에 세 개는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있을 수 없다. 부종성. 운명을 함께하고 그리고 같이 댕기고요. 그리고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그대로 남아요.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좀 조심하실 점이 유의하실 점이 물상대위. 물상대위. 이건 뭐냐면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채권자예요. 근데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저당권을 설정한 목적은 뭐냐면 돈 안 갚으면 이거 경매에서 자기 1억 원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저당 달린 부동산이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 부동산이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 저당권 남아 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해. 수용되면 수용 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제한 물건은 다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소멸돼 버리면 이제 갑은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는 없어지죠. 저당권 없어졌으니까. 근데 수용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에게 뭐가 지급될까요? 보상금이 지급돼요. 보상금. 이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이란 저당권이 소멸했고요.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발생한 그 가치의 변형물이 돼요. 그럼 이제 저당물을 경매한다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대신 나온 변형물, 이 보상금에 대해서 뭘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얘 원래 저당권 왜 설정했어요? 우선 변제 받으려고. 물론 이제 돈 받으려고 인데 이제 우선 변제 공부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을 받긴 받는데 늦게 받을 거면 할 필요 없잖아요. 우선 변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변제 받으려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고 변형물이 나오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 뭘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물상대위예요. 그러면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개념 전제는 전제 조건은 그 사람에게 원래 뭐가 있었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었으니까 물상대위를 인정해 주는 거지 우선 변제권이 원래 없었다면 물상대위도 인정해 줄 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긴 한데 얘는 돈 안 주면 네 거 못 줘 라고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지 얘는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자는. 그럼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된다면 얘는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따라간다고 우선 변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물상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얘가 이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의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라고 해요. 압류를 하는 이유는 일반 재산과의 분리 특정을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을이 자기 아파트에 저당을 잡혔는데 을은 이 저당 잡힌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면서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혔어요. 근데 저는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상가 건물도 한 2개 있고 토지도 몇 개 있고 그리고 은행에 예금도 있고 주식도 많아요. 얘만 들어도 뿌듯하죠. 이제 그런데 제가 그 은행에 돈을 안 갚으면 그 은행은 저당 잡아놓은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에 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소위 특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저당 잡은 이 특정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보상금을 돈으로 받아갔다. 보상금을 받아가면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 섞여버려. 돈으로 받아가 버리면 얘가 이걸 받아가면 일반 재산과 섞여버리니까 우선 변제를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섞이기 전에 뭘 하라고요? 그 채권을 압류해서 일반 재산과 떨어뜨려 놔라. 분리시켜 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류의 목적은 일반 재산과의 분리 특정이다. 그러면 어차피 압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 재산과의 분리이기 때문에 이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할까요? 제3자가 해도 될까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해도 이거 예를 들어 을이 다른 채권자도 있어서 이걸 압류해 버리면 얘랑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물상대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상대위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압류는. OX에 틀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지난번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물상대위는 이 목적 소유자가 인도받은 후에 압류해도 된다. OX에. 압류가 뭐예요? 인도 전에. 섞이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인도 전에 이걸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물상대위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죠? 네. 뭐는 쉬웠어요? 다 어려운 거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대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볼 거니까 뭐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되냐면 원래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담보권자니까 근데 그 담보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일정한 사유로 없어지고 더 이상 담보권을 행사 못하고 그 변형물이 나오면 그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물상대라는 건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세권 공부하는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을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막 쓰면 안 되고요. 용도에 따라 써야 되고요.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하면 소멸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다는 것은 이 전세권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려면 이 전세권과 운명을 함께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죠. 채권 없는 담보물권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채권이 뭐야? 전세금이죠. 전세금 채권. 자, 어깨 좀 펴시고. 이거 실내 온도가 굉장히 더워졌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잤는데 또 졸려. 어깨 좀 펴시고. 자, 전세금 채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얘랑 운명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전세금 채권이 소멸되면 얘만 소멸되어 전세권도 소멸이야. 함께 소멸. 이런 성질이 뭐예요? 운명을 함께하는 게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뭐가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전세금이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을이 병한테 전세금을 넘겼어요. 그럼 얘만 넘어가요? 전세권도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런 성질이 수반성이에요. 수반성. 전세금이 1억 원인데 소유자가 9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목적물 10분의 1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전체 남아요. 전체. 이런 성질이 불가분성이에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근데 이 건물이 화재 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 목적물이 불타버렸으면 전세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죠. 그러면 이거 경매에서 전세금 받는 건 물 건너 간 거야. 근데 대신 뭐가 나와 있어요? 보험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 화재 보험금을 얘가 받아가기 전에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대위성이에요. 그래서 전세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모두 갖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238쪽에 전세권의 취득 존속기간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 전세금의 지급 필수 요소라고 했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다만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간단한 거지만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전세금이 1억 원이면 1억 원의 전세금을 직접 주겠죠. 그게 현실 수수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건물주에게 1억 원 받을 게 있으면 그게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을 뭘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가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목적물의 인도. 자, 인도는 조심하실 점이 전세권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설정 계약과 등기, 전세금의 지급이 있으면 되지 당장 인도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세권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 나오는데 312조를 볼게요. 312조 제1항.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우리가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이었어요? 최장기 제한이요? 최단기 제한. 30년, 15년, 5년. 아무리 짧아도 요거 이상은 하셔야 돼요라고 최단 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었고요. 지역권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기간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영구무한으로 인정한다고 했고, 근데 전세권은 지금 최단기예요, 최장기예요? 최장기 제한 10년이에요. 전세권은 1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고요. 10년을 넘게 규정하면 10년으로 단축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10년 넘어가서는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남이사 그죠. 예. 위헌적 소지가 굉장히 강한 규정이죠. 예전에는 임차권도 20년 못 넘게 규정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받았고, 얘도 이제 위헌 심판 들어가면 위헌적 요소가 많아요. 일단은 10년을 넘어가면 안 되도록 제한을 둔 거고,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 항은 최단기 제한을 두고 있어요. 아무리 짧아도 얼마 이상 하라고요? 1년 이상 하래요. 근데 이 항의 첫 단어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 안 되고 이 최단 기간 1년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토지 전세권의 계약을 6개월로 했어요. 유효해요? 1년이 되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했어요. 그럼 1년으로 연장돼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토지는 그런 거 없다고요. 근데 건물은 얼마까지는 보장하라고요? 1년 보장. 건물에만 적용되고, 자, 사망에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한다. 갱신해도 역시 10년 제한을 받는 거예요. 사항을 보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죠? 예. 뭐 길게 되어 있지만 줄여서 말하면 건물주가 별말 안 하면, 별말 안 했다는 거야. 조건 받고 연장 안 해줘 이런 말 안 하고 기간이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된다는 거야. 근데 갱신되는 전세권의 모습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 조심하실 점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돼? 마지막에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죠.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전세권의 기간이 여기서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요 기간 사이에 이 소유자, 설정자가요, 나 연장 안 해줄 거야 또는 조건을 바꾸자 이런 말 없이 그냥 시간이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야.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이때 소멸하는 거예요? 갱신된다는 거예요? 갱신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갱신되는 건 얘네 둘이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에. 이런 갱신을 뭐라고 하냐면 법정 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법정 갱신되면 요 전세권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봐요. 근데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그러면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끝내자라고 소멸 통고하면 그게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하게 되냐면 6개월.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했다.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역시 6개월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차등 없이 누가 하든지 간에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정했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이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 안 해도 될까요? 법이 정하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근데 법정갱신이 됐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187조 할 때 되게 강조했던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언제 등기하라 그랬어요? 처분 시에. 그러니까 우리 지상권 할 때 법정지상권 우리 앞에서 봤죠.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어요. 땅 주인 바뀌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 시에. 처분 시에. 요 우리 민법에서 이 법정갱신을 전세권에서 한번 규정하고요.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가면 임대차 기한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제기 안 하면 갱신돼요. 갱신되는 모습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 글씨는 임대차라고 생각할게요.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대인이 통고했다. 도달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임차인이 통고했다.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얘한테 좀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하면 1개월 끝나면 받은 돈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물권이면 얘 물론 상대적으로 얘가 경제적 강자겠지만 얘도 만만치 않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않고 둘 다 얼마예요? 6개월이에요. 근데 임대차 가면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이에요. 근데 이 법정갱신이 특별법에 가면 또 나와요. 주임법하고 상임법. 주택임대차요. 그럼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완전 누구에게 유리하게 정해놨겠어요? 임차인.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은 다시 최단기간 2년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그건 3개월이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예요. 참고. 나중에 특별법 할 때 볼 거고 일단 주택을 봅니다. 을이 제가 위에 지붕 씌우면 항상 주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택 그림차 있으니까 주임법이 적용되겠죠. 근데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간 만료로 소멸돼요? 갱신돼요? 갱신돼요. 그런데 갱신되는 모습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2년으로 본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정함이 없는데 주택은 최단 기간 제한이 있어요. 2년 상가면 얼마냐면 1년으로 본다요. 나중에 볼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2년으로 못 박아버리면 갑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2년 또 부장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한다고요? 3개월죠. 그러니까 민법에는 3개월 없어요. 나중 되면 여기서 맨날 3개월 하는데 3개월은 여기서 나와요. 주임법, 상임법에서.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차 기한이 끝나가는데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별말 안 했고요.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갱신된 거야. 근데 어느 날 법정 갱신됐는데 우리 집주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임차인 미안한데 우리 동생 내외가 지방에서 올라온대. 좀 나가줘. 내가 뭐 이사 비용이랑 이런 거 좀 알아서 챙겨줄게. 그럼 저는 나가야 돼요? 더 살 수 있어요? 싫어요. 나 2년 더 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하고 2년 보장을 또 해주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임대인 아저씨 미안한데 나 지방 발령이 났어요. 나 이사 가야 되니까 보증금 빼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빼줘요? 3개월 후에.
임대인이라고 보증금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최소한 줘야 되니까 얼마까지? 3개월이 경과하면 그때 임대차는 소멸되고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하는 법정갱신은 민법에서 임대차랑 전세권, 주임법, 상임법인데 얘는 나중에 별개로 볼 거니까 이건 말씀드린 이유가 주택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있어서 이상하다. 3개월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미리 드린 거고요. 일단 이거는 지금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민법만 보시는 거예요. 전세권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6개월.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냐면 6개월, 임차냐면 1개월. 그렇죠? 받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효력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